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성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 표준안을 마련했는데 요거가 덧붙여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좀 필요했던 부분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정맥학회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1년 3월 31일 날 처음 창립 총회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정회원 310명, 준회원 1,500명에 달하는 큰 학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22년 정도 되오면서 지금 45회니까 매년 2차례씩 꾸준하게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이 2016년도에 저기 학회를 개최했을 사진인데, 이 전 사진이 안타깝게도 보니까 사무국이 이전하고 그러면서 로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NRS 플레버로즈라고 학회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01년에 학회 개최한 이후로 2002년도에 10월 달에 처음 1권 1호를 발간했습니다. 첫 1권 1호에 처음 이제 나온 논문이 하지 피하 정맥의 정맥류 치료에 관련해 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의 이병근 교수님께서 이때 발표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2번 내지 3번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문과 한문이 혼합된 그런 학회지였다가 2021년에는 영문으로 된 학회지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로는 연 2회 영문 발간으로 해서 6월과 12월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학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넘은 학회임에도 지금 의학회 정회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그런 데 틀어를 안 했지만은 이제 계속 보면서 정회원이라는 데 대한 의미도 부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권한과 책임도 많이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의학계에서는 정의원의 회원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의원이 되게 어려워진 거죠. 요새 보면은 요 위에 있는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정의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학술대회를 충분하게 개최를 해야 되고, 또 학술지 발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학술활동의 평가 점수가 괜찮은지, 요 3가지를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의원을 가입을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술지 평가입니다. 우리 학술지가 코리안 메디아 등재가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논문이 나와야 되고 이런 기준을 충족해서 3년 이상의 결과가 충족을 해야 의학 학술지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의원이 되게 됩니다. 안타깝게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3년간 20편 이상 영문 발간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의편원도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걸 유지해서 정의원을 가입을 하기로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정맥학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학술지를 좋은 학술지를 하나 가지고서 의학회 정의원이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학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의 저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학회 의편협에 가입을 했고 올해 이제 의학회 준회원의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은 의학회 준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회원 기준을 가지고 의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저널 오브 플레볼로지 그 논문은 지금 현재 코리아메드 등재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면은 학술지에 코리아메드 등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평가가 되고요. 코리아메드 등재가 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논문의 인덱스에 편입이 되면서 여러 평가에서도 반영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대로 잘 되게 된다면은 2025년이면은 의학회 정의원을 신청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회 정의원이 되면은 여러 해외 학술 활동이라든가 국내에서 위상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술 활동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진료 지침서라든가 윤리 강연 선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맥류 진료 지침서를 개정을 했고
2021년도에는 우리 학회에서 윤리 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일례로 또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하지적 메뉴 진단을 위한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법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료 지침서인데, 이런 진료 지침서라는 게 결국 각 단체에서만 낼 수는 있지만은 인증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를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의학회 그 진료 지침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료 지침서를 위해서 저희가 진료 지침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진료 지침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런 진료 지침 위원회 업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진료 지침서의 개발 현황을 파악을 하고, 학회 간에 있는 새로운 진료 지침서를 개발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또 우리 학회 나름대로의 진료 지침서를 독자 개발하자,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침서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지침서가 만들어지면은 그거의 보급 및 확산에 노력을 하자, 이런 진료지침위원회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제 첫 활동으로 시작한 게,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근거 중심의 초음파 검사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내 개발 등록한 진료지침으로 새로 등록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미영 임상 근거 연구팀장을 반복는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진료지침위원회는 여기 위에 있는 위원과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위원이 3가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운영위원이고, 또 개발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말한 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것을 의학회에 보고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침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 7, 8월 달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만들어진 그런 진료 지침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 11분을 초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26일 날 6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진료 지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10월 초에는 개발된 그 임상 진료 지침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임상 진료 지침 전문위원회가 이제 각 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심사를 하게 되나 그러는데, 올해는 이제 11월 말에 심사 예정이 있고, 올해 마지막 주에 저희가 만들어진 진료 지침을 가지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 진료 지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진료 지침의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 개발 과정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진료 지침의 개발 목적과 범위, 진료 지침의 개발 방법, 또 개정과 방법, 또 개발 재정 지원과 이해 상충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 보고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문을 요약해 놨고, 공고문과 그 근거에 대해 설명을 달았으며, 그 아래쪽에는 참고문헌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 지침을 초음파 검사 진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진료 지침은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놓은 저희 그 진료 지침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처럼 이렇게 응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핵심 질문을 뽑아내고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가지고 공고문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6개 핵심 질문을 만들었고, 그 6개마다 각각의 핵심 답을 달아가지고 공고문을 1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보시는 바와 같은 항목입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는 이제 어떠한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적 민류 검사는 듀플렉스 초음파로 하며 선형 탐촉자 4 내지 7MHz를 사용하는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공공급 스트롱으로 해서 근거 레퍼런스를 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지적 맥류 초음파 검사할 때 적정한 탐촉자의 설정. 요거 이제 설정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선형 탐촉자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스펙트럼 확장과 과대 허상, 거울상, 잡음, 위양성, 위임성 등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 모두 다 2개 모두 공고 안에서 공고득급은 스트롱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서 있는 자세를 취하거나 또 리버스 트란델른베르그 포지션을 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핵심 질문 1, 2, 3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역류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류 평가 시 초음파 표준 영상 측정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거는 손이나 압박을 통해서 발살발법을 이용해서 역류를 유발하고, 또 혈관의 종단면으로 측정을 하고, 또 칼라도 도플러 초음파 단독으로는 안 되면서 역류 소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펄스 웨이브 도플러 검사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 관통정맥 경우에서는 종단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횡단면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거는 이제 그 레퍼런스가 이럴 때는 이게 아니면 저걸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고요. 이럴 때는 컨디셔널하게 공공등급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음파 검사 대상의 혈관이 무엇이며 각각의 양성 기준에 대해서 물었고, 공고물일 때는 그 혈관, 대복적인 소복적인 맥 등에서는 0.5초 이상일 경우 양성으로 한다 그랬고, 뒷뱅이일 때는 1초 이상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망상정맥, 스파이더베인 등에서는 초음파 진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핵심 질문으로서는 초음파 검사 기록의 표준 공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혈관의 이름이나 위치를 문자로 명시를 했고, 또 그 크기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 이러한 그 영상 역류 구간을 표시하고 역류 시간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6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15가지 공고문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의 진단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이러한 방법이라는 게 어떤 근거 기반의 중심을 둔 치료와 진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초음파 검사라는 게 하지정맥류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진단 방법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또 이번 표준안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여러 임원진을 대상으로 전문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진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여러 유관학회들의 최신 지견을 주로 참조를 하였고요. 하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런 보험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미국에 있는 그런 IAC 같은 그런 다기관 인증 평가 검사 기관을 있듯이 우리나라도 비슷한 유형의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학회들과 같이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발표 마치고요. 혹시 이거는 질문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 진료지침위원장하고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